지난주에 이어 제가 좋아하고 또 추천하고 싶은 하루키 단편 소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편의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들이 평소 책장에서 가장 자주 꺼내보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제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헛간을 태우다는 분노로 토니 다키타니는 고독으로 정의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할 두 작품의 키워드는 각각 회피와 위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나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낄 때면 절로 생각이 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피터캣이 추천하는 하루키 단편소설 세 번째 작품은 2013년 발표된 여자 없는 남자들에 수록된 기노입니다. 여자 없는 남자들은 출간 당시에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단편집입니다. 무엇보다도 60대에 접어든 작가의 원숙미가 돋보인 작품이었다 생각되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피터캣을 준비하던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라서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또 평소 자주 읽는 단편인데요. 지난 일부에서 소개한 헛간을 태우다가 분노를 토니 다키타니가 고독을 상징한다면 이 작품 기노는 회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회피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쳤을 때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피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겠죠. 기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스포츠용품 판매회사에서 17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해온 기노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도 크지 않았고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긴 했지만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정보다 하루 먼저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회사에서 가장 친했던 동료와 자신의 아내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빨랫감이 든 가방을 든 채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건 하루키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설정인데요. 저는 하루키 소설에서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진 전부를 얼마나 쉽게 잃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다음 날로 회사에 사직서를 낸 기노는 이모의 도움으로 주택가 한 구석에 자신의 이름을 딴 기노라는 작은 술집을 열고 조용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에게 알리지도 않아서 처음에는 손님이 없는 날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기노는 오랜만에 만난 조용한 시간 동안 마음껏 음악을 듣고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독과 침묵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상하게도 헤어진 아내나 친했던 옛 동료에 대한 원망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고요. 고통이나 분노, 실망, 체념 같은 감각들도 어쩐지 남의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붙잡아줄 장소가 필요했는데 골목 안쪽의 작은 술집은 그런 그에게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기노를 처음 찾아온 존재는 어린 암컷 길고양이였습니다. 기노의 가게가 마음에 들었는지 마음 내킬 때마다 이곳을 찾곤 했는데요. 고양이 덕분인지 이윽고 가게에도 조금씩 손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많지 않은 손님들도 모두 기노처럼 각자의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가미타라는 이름의 조금은 과묵한 남성이었습니다. 민머리에 키가 크고 마른 가미타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조금 독특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계절이 바뀔 무렵 문득 며칠 동안 고양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3주째에 이르렀을 때 기노는 고양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노 주변에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노는 고양이가 사라진 것과 뱀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 가미타에게 상의하고요. 그 말을 들은 가미타는 기노에게 당신은 잘못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지만 단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며 당분간 여행을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가미타의 말은 기노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죠. 여행길에 오른 기노는 저렴한 호텔에 머물며 정처 없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노크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호텔 방문을 노크하고 있었는데요. 문을 열지 않아도 기노는 방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존재를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소설은 상처받아야 할 때 충분히 상처받지 않았고 진짜 아픔을 느껴야 할 때 그 감각을 외면했으며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기를 회피해온 결과 이렇게 알맹이 없이 텅 빈 마음만 남게 되었다는 기노의 독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이 소설이 제가 평소 가장 자주 읽는 단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살다 보면 가끔씩은 제 자신이 텅 빈 채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어떤 중요한 진실을 외면한 결과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작품을 보면 신기하게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걸 느낍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주기적으로 읽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짧은 소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단편집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에 수록되어 있는 다리미가 있는 풍경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인데요. 앞서 헛간을 태우다가 분노를, 토니 다키타니가 고독을, 기노가 회피를 말하고 있다면 이 작품 다리미가 있는 풍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다리미가 있는 풍경이 수록되어 있는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는 조금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은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큰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보다 몇 달 전 일본은 고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역시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베 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진도 7.3 규모의 대규모 지진을 말하는데요. 고베뿐 아니라 오사카, 교토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고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만 6,3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하루키의 고향이기도 하죠. 독자들은 하루키의 소설이나 에세이들을 통해 이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진이 발생하던 당시 외국에서 살고 있던 하루키는 이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돌아와 피해 지역과 자신이 좋아했던 장소들이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을 바라보며 이때 느낀 감정을 6편의 단편소설로 기록하고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특이한 건 어느 작품에서도 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키는 소설가로서 고향 사람들이 느낀 아픔을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또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단편집에는 유난히 따뜻한 작품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되어서 새 책은 구할 수 없으니까 원하는 분은 중고책방을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미가 있는 풍경은 가출한 중년의 화가와 역시 집을 나온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미가 있는 풍경은 이 화가의 그림 제목이기도 하고요. 화가의 이름은 미야케입니다. 그는 고베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만 모두 두고 가출해서 작은 바닷가 마을에 혼자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미야케 씨는 마치 서머신 모험의 달과 육펜스의 찰스 스트링랜드를 모델로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찰스 스트링랜드처럼
미야케 씨도 자신의 운명을 위해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적어도 겉으로는 무심해 보입니다. 아마 고향을 떠나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루키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가 이 쓸쓸한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이유는 바로 바닷가에 떠밀려온 유목들을 모아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유난히 파도가 심한 밤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해변에 밀려온 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피우는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출한 소년의 이름은 준코입니다. 고등학생이던 그녀는 어느 날 집을 나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화가도 준코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준코는 화가가 자주 바닷가에서 불을 피운다는 걸 알고 틈날 때마다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데요. 준코는 불을 바라볼 때마다 잭 런던의 단편소설 불 피우기를 떠올립니다. 미국 작가인 잭 런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래스카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작품을 주로 남겼는데요. 불 피우기는 그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영하 60도 혹한의 알래스카를 혼자 걸어가던 사내가 불을 피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그린 소설인데요.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나온 잭 런던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민음사에서 나온 야성의 불은 귀 쪽에도 실려 있으니까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 런던의 소설에서 사내는 온몸이 얼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불을 피우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혼자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준코는 사실은 그 사내가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은 죽음이었다 말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건 결국 완전한 죽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잭 런던의 소설 결말 부분을 보면 분위기가 유난히 평화롭기는 한데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각자 말 못할 사연을 지닌 두 사람이 겨울밤 함께 모닥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결말 부분입니다. 이 대화에서 화가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곳에서 사는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하는데요. 마치 잭 런던의 불피우기처럼 모든 인간의 삶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자신만의 삶에 충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준코는 공허를 말합니다. 자신은 속이 텅 비어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화가는 준코에게 그럼 지금부터 함께 죽자고 합니다. 하지만 애써 피운 모닥불이 아직 살아있으니 불이 완전히 꺼지면 그때 함께 죽자는 것이죠. 이윽고 졸음이 쏟아진 준코가 화가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고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위로를 느끼는 이유는 추운 겨울밤, 쓸쓸한 바닷가에 피워진 모닥불과 그 곁에 서로 기대어 앉은 두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파도에 밀려 바닷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목들인데 그것이 마치 완성되지 못한 삶의 조각이나 파편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불꽃과 연기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또한 알 수 없는 위로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가끔 삶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작품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 걸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루키 단편소설 4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요즘은 하루키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고 평범한 것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라도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때 열광했고 지금도 여운이 남아 계속해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루키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하나씩 기록해봐야겠다 생각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